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 관련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왕국이었던 헝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중심축이었던 부동산 산업이 흔들리는 가운데 헝다 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거품의 실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중국은 이제 개혁 개방을 1978년에 했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 개혁 개방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중국은 광활한 토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자금을 집적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이런 이제 부동산 개발 모델을 이 소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활한 지방의 토지들을 개발상한테 소위 개발을 부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도 짓고 공장도 짓고 뭐 회사도 짓고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분양해서 나오는 자금으로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자금의 동력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중국은 1998년에 중국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주택을 전부 정부에서 분배를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1998년에 주택 상품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택을 매매를 허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권을 매매하는 거죠. 사용권을 이제 사고 팔고 양도를 하는 건데, 그런 모델을 통해서 중국이 자본에 집적을 했고 그걸 가지고 개발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헝다라는 업체가 바로 이제 그런 중국 부동산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의 핵심 모델을 구현하는 기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헝다 사태가 2021년에 터졌는데, 결국은 개발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된 게 헝다 사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헝다라는 당시 랭킹 3위의 부동산 회사는 결국은 차입을 통해서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이 은행 융자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 건데, 이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 신청을 했고, 그러다가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상장 폐지가 된 거죠. 그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업이 망한 거예요. 그죠? 그건 무슨 의미냐? 기존에 중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부동산 개발을 통한 성장 모델이 이제 끝이 나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헝다가 3위 업체였고, 또 1위 업체가 비구이엔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조정 신청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디폴트잖아요. 내가 더 이상 못 갚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그렇게 위험하고, 또 하나 완커라는 이 세 회사가 랭킹 1, 2, 3위입니다. 근데 이 완커라는 회사는 이 비구이엔이나 헝다보다는 훨씬 더 재정 건전성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헝다 사태를 쭉 보면 이게 그동안 중국의 발전 개발 방식을 이끌어왔던 모델의 종언,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중국 성장이 동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헝다 사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까지 나서 헝다그룹을 압박하는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동시에 헝다의 자산을 점진적으로 국유화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얼어붙기 시작한 것은, 그게 꼭 뭐 시진핑 체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개혁 개방이 이제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평등 사회를 강조하던 중국에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처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갑니다. 투자라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가 부동산 시장, 이고 하나가 주식시장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라고 생각한 게 시진핑 체제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데지 투기의 시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분별하게 자본을 투입해서 이 소위 건물, 가옥을 건설하는 것을 제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보통 이제 뭐 세 가지 레드라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차입을 하면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상을 빌리지 못하게 하고 상환 능력을 또 보는 거예요. 너 이거 해서 갚을 수 있어? 거기까지만.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DTV, 뭐 DLV 하는 게 같은 겁니다. 무턱대고 빌려줘서 그걸 만약에 못 받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냥 불량 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율을 보고 세 가지의 레드라인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빌려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이 소위 상환 계획서 그런 것도 다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짓던, 이런 차입을 해서 짓던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더 이상 건설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러면 A라는 지방에 B라는 업체가 건설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업체는 돈을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빌려주잖아요, 이 시행사가. 그러면 지방정부가 보증을 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시행자가 건설한 주택이 안 팔리면 이게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채로 남는 거죠. 왜? 지방정부가 보증을 해서 다른 데서 차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의 부동산 발전 정책은 기본적으로 분양이 안 되면 지방정부의 재정을 건드리게 돼 있고, 이 지방정부의 재정은 자기가 보증을 서서 중앙에서 빌려온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확산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소위 금융위기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진핑 지도부의 생각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소위 부동산 시장이 커지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헝다 사태가 2021년에 났으니까 벌써 5년 전이에요. 4년, 5년이 됐잖아요. 그럴 때도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정 부분은 시장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워낙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영혼을 끌어와서 영끌을 해갖고 소위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가 도산을 하니까 건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은 살 데도 없고 돈은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많은 중국의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또 해외 중국 경제 관찰자들도 이거는 대량의 자본을 투입을 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굉장히 그걸 주저했어요. 왜 주저했냐? 중국 정부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도 3조 4천억 불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 카드를 썼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럼 그 다음 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시장 상황에다 맞췄다. 그런데 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20기 3중전회라는, 작년이죠,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8월에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시진핑이 시인을 하고, 그때부터 부양 조치에 들어갑니다. 부양 조치에 들어가는데, 부양이라는 건 결국 이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정책적으로 화폐 정책을 더 폭넓게 쓰는 건데, 문제는 이게 실수요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동산 기업들한테 많이 주는 거예요. 주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증권회사한테 돈을 공급하듯이 부동산 시장 붕괴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업체한테 망하지 말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 자금을 받아갖고 일부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버티려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 심리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믿음감이 없으니까 중국의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도 이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다.
돈은 풀렸는데 그 돈이 사실은 이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고 또는 부동산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고, 구조조정 신청을 한 헝다도 몇 년 사실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못 일어나니까 결국은 홍콩 시장에서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진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비구이웬이나 완커 같은 대형 업체들도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간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무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앙정부가 과도한 부양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일부 내부적 조정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올 초부터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기가 생기고, 물론 이제 지역별로 차이는 있어요. 약간 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 전체를 이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한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제가 개발 전략으로 택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중국 경제 발전에 한 중국 전체 경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제1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연관 산업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선 뭐 토지도 토지지만 시멘트 산업, 가전 산업, 뭐 온갖 산업이 여기에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도로 건설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30% 이하로 약간 축소가 됐어요. 차지하는 비중이 25%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말이 그렇지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체에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진다? 이거는 결국은 중국 경제의 치명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콩에서의 주식시장에서의 상장 폐지라는 게 전체 중국의 시장 전략, 소위 시장 발전 전략의 과거의 부동산 개발 모델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 끌고 가기가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자본이 흘러가냐면, 말씀드렸지만 시장 경제를 채택을 하게 되면 항상 여유 자금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고, 그럼 투자처가 필요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잖아요. 장기 침체. 그리고 이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 유동성 함정에도 빠져 있고,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이 경기 회복 기대 심리가 중국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을 사거나 이러는 거는 미래 소비를 당기는, 땡겨서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제 승진할 거고 월급을 더 많이 받을 거니까 평수를 좀 넓혀서 가야겠다. 또는 애가 뭐 어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좀 좋은 환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미래 소비를 당겨서 쓰는 겁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다고 계속 생각이 되니까 돈을 쓰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올 초, 작년 말부터 주식시장의 특정 업종들은 이제 정부가 선택적으로 이 소위 투자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주식이 폭등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죠. 물론 그것도 이게 거품이라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지금 언저리에서 중국 경제가 배회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중국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게 되는 걸까요? 결국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뭐 사실은 중국도 계속 겪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하게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중국 경제는 5.3%,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5.3%라는 성장을 했고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았습니다만은 2.9%의 수출 증가율, 무역 증가율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보면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같은 거대 경제체가 어쨌든 신빙성은 둘째치고 5.3%의 경제 성장률을 거두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성장을 한 건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겪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정책이라고 해서 완전히 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효과를 못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강력한 대중 견제를 관세를 통해서 하든, 물론 중국에만 하는 건 아니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트럼프의 거의 관세 제국주의에 가까운 관세 정책들의 영향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좀처럼 회복을 하거나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원래 여유 자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죠. 그런데 우리 보통 엔겔 계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버는 거에 90%는 밥 먹는 데 쓴다고 그러면 엔겔 계수가 90인데, 그렇게 소위 서민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에 그 손해가 오게 되잖아요. 급여를 제대로 받아도 살기가 어려운데 급여가 깎인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 벌어서 80원을 먹는 데 썼는데 지금 월급이 80원으로 줄었다, 또는 70원이 됐다 그러면 옛날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민생의 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벌써 몇 년 된 얘기지만 당시 이제 리커창 총리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중국에 우리 돈으로 20만 원 이하의 이 월급을 받는 급여 생활자가 6억 명이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그런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양극화를 더 만들어낼 소지가 있다. 다만 중국은 이제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재분배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시장 경제를 일단 채택을 했고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중국도 어려움을 당분간은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제조업 1위 국가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주식 시장은 조금 그 소위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의 주식 시장이나 이런 데 약간 또 투자의 기미가 조금 보이고 있어요.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는 AI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 이런데, 테크놀로지 분야에는 외국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면적으로 중국 시장의 어떤 경제가 회복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타난 증거는 별로 없다. 대도시는 조금 풀린 것 같은데 지방도시 같은 데 가면 여전히 소비나 생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화웨이, 알리바바, BYD 등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기술 봉쇄와 제재로 어떤 타격을 받고 있나요? 이제 중국에 기술 기업들이 많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화웨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BYD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기술 축적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원천 기술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약한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화웨이, 알리바바, BYD 이런 데가 어쨌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조하는 회사들이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EU나 이렇게 물건을 사는 데서, 야, 이 제품은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공정 경쟁을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100원짜리가 55% 관세를 붙이면 155원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중 간의 소위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정확하지는 않고 업종별로 다 다르지만 보통 기업의 마진이라는 게, 제조 마진이라는 게 적게는 7%, 많으면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뭘 만들어서 어디에 50원에 납품을 하면 어쨌든 7%에서 15%가 이제 제조 이외의 영업이익으로 순이익으로 남는 건데,
문제는 요 정도는 뭐 환율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커버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50%, 60% 이런 거가 돼버리면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가 지금 반도체 과세는 아직 안 했어요. 미국이 안 했는데 그 모리스 장이 그 설립자인데 뭐 미국에 와서 몇천억 불 투자해갖고 뭐 지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관세를 또 매겨? 그러면 안 가고 관세 맞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한 보니까 35% 40%까지는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 대만 기업도 마찬가지고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결국은 그 제조한 물품들을 어디에 팔아야 되고 미국이 최대 소비자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물건을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시장이 갑자기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이 기술 봉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소위 미국 주도의 공급망 질서를 재편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의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을 폭삭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40% 되거든요. 어떤 물건을 만들면 어쨌든 중국계 한 40% 거기에 관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미국이 볼 때는 중국을 그런 거대 공룡 중국을 완전히 무릎을 꿇리는 거 뭐 망하게 하는 건 어려운데 미국의 협력자가 되게 하는 망하는 게 아니고 내 밑에서 나랑 같이 하는 협력자가 되게 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트럼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나에게 협력을 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중국.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이 흐름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국은 특히 시진핑 체제는 그렇게 하면 그게 굴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뭘 얘기를 했냐 하면 시진핑 체제의 국가 발전 전략은 2050년까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워딩을 그대로 쓰면 종합 국력과 영향력 면에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 이게 이제 2050년. 다시 말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이 2049년이잖아요. 2050년이 되면 그런 세계 제1의 국가가 되겠다. 앞에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미국을 물리치고, 그죠? 근데 이제 미국을 어떻게 물리쳐요? 다른 거 물건 많이 만들어내서 물리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하면 아무도 중국한테 이러저러 못할 거다. 지금은 미국 원천 기술을 갖다 쓰니까 자꾸 시비를 걷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를 자강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중국이 잘 안 되잖아요. 다른 분야는 사실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상하게 반도체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투입을 하고 인력을 투입을 하고 돈을 투입을 하면 반도체 기술도 발전하게 돼 있다. 그러면 중국은 장기전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선택과 집중으로 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의 자리, 자강이 1번인 거예요. 그거에 대표적인 성과로 나온 게 AI 중에서도 뭐죠? 딥시크 이런 게 한 10개 업체가 된대잖아요. 양자 컴퓨터, 배터리 이런 건 세계 최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 당이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에서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걸 선전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도 내부에서 엄청난 기업들 간의 경쟁을 겪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기술 자립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투입을 할 거다. 중국 경제가 올해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R&D 자금만 우리 돈으로 800조를 따로 책정을 해놨잖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1년 예산이 680조예요, 한국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의 대졸자가 1200만 명인데 1년에 그 중에 600만 명이 스템, 수학, 물리, 화학 이런 소위 이공계 졸업자들입니다. 이런 것만 담아낼 수 있다면
과학기술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미국은 지금 중국이 만들어 놓은 중국이 소위 보조금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불공정 경쟁, 환율 조작 뭐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의 물건을 파는 데 대해서는 관세로 막아보겠다.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생각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중국은 어떻게 해요? 물건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다 팔아야지. 동남아 시장, 아프리카 시장, 중동 시장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우리도 잘 하려고 했는데 경쟁을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니 어떡하냐. 우리 물건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미국은 완전히 보호주의다. 자국 보호주의. 이거는 지금 다변주의,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여러분들 다른 나라와 같이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면서 내 물건을 팔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뭐 알리, 테무 이런 거 오잖아요. 그게 뭐 알리바바도 그렇고 테무도 그렇고 저가 제품만 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 제품도 있고요. BYD 전기차도 오잖아요. 5,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게 다 그런 거의 일환입니다. 그거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시장경제국가인데 막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제품으로 경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가 향후에 한중 간 경쟁도 결국은 뭐예요? 기술력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AI 경쟁이 미중 간의 경쟁으로 막 가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AI가 미중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 AI 3강이 되겠다. 이래서 AI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장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인프라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왜 수수방관해서 미중이 AI 갖고 싸우는 것만 지켜보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 주변국으로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성장 둔화가 위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한중 관계는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중국이 너무 세져서 경쟁을 하게 되면 불리하게 되고 그러나 중국과의 지속적인 경제 교류가 뭐 경제 교류뿐만 아니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뭐 이런 그 교류 그다음에 거리가 가까우니까 사실 한국의 소위 민생용품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가깝게 접근하고 빨리 전파될 수 있는 소위 한류 관련 상품이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서방의 경제학자들이 중국 경제 발전 한창 할 때 한국이 옆에 있었던 건 굉장한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제 문제는 꼭 우리가 뭐 이게 미중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미중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빈도라든가 그 정도가 훨씬 더 과거보다 커지고 깊어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북한이라는 요인을 또 안고 있단 말이죠. 이 북한은 중국말도 잘 듣지 않죠. 미국과도 결렬이 됐죠. 그리고 러시아를 끌어들였죠. 이런 이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도 안보와 민생이잖아요. 그러면 안보는 우리 새 정부가 얘기한 대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보장은 일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은 한국의 제1 그 무역 상대국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중국은 우리 보고 미국한테 가까이 가지 말려고 그러고 미국은 우리한테 중국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선택을 강요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중국의 성장이 낮아지면 대한민국 성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중간재 공급 구조라서 그렇죠.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교류가 되고 중국이 꼭 필요로 하는 제품을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수요는 계속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의미에서의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도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분명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업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예를 어디서 저도 듣기도 한 거지만 우리의 예를 들어서 농업, 무슨 기술 이런 것들이 수출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출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화식 농업, 현대화 농법 이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그러면 1차 산업 이런 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도시화 과정에서의 한국의 노하우. 어떤 도시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시설, 교통 통제 시설, 그죠? 스마트 도시 만드는 거. 한국이 앞서가잖아요. 얼마든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연관 산업으로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중국은 끝났다. 미국한테 끝났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한테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옆에 저런 거대 경제체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훨씬 더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규범화된 차원에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간다면 훨씬 더 정제된 가운데의 기회도 올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업종별로 분야별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미중 전략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그다음에 캄보디아, 태국, 중국과 인도의 국경 충돌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는 북한이라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미중 관계 요소 굉장히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새 정부의 대외 정책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과 중국 중에도 그걸 선택해야 됐다. 선택해서 해결되면 선택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설득하는데 양측의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설득하는데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시진핑 실각설, 위기설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겁니다만은 시진핑의 몰락이 공산당의 몰락은 아닙니다. 시진핑은 물러날 수 있지만 공산당은 물러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공산당 체제 시스템의 유지는 기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자의 어떤 몰락 이런 것들에 너무 물론 이제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공산당 시스템 이런 쪽의 운영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